돈의 시나리오 제5장. 이 시나리오에 가슴 뛰지 않을 리 없다. 당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길 바라며 지금부터 15년간의 경험으로 완성한 나의 시나리오를 공개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돈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색깔을 담아 당신만의 멋진 돈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보기 바란다. 1980년대 코스피가 만들어진 후부터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와 돈의 흐름이 담겨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모두 5차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한 지식부터 먼저 쌓아보겠습니다. 1차 상승기 1980년에서 89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력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구간이다.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4마리 용은 미국과 유럽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1차 하락기 1989년부터 1992년 사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시점이다. 일본의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니케이 지수가 폭락했고 그 여파로 코스피 지수도 하락이 지속되었다. 2차 상승기 1992년부터 94년 사이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던 시점, 이때 우리나라도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많은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시를 이끌었다. 2차 하락기 1994년부터 98년 사이 아시아 신흥국에 들어왔던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시작된 외환위기로 한국은 부도 사태까지 갔다. 이 사이에 IMF가 있었다. 3차 상승기 1998년부터 99년 사이 부실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살아남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시행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다. 전 세계 시장에서 닷컴과 IT 기업의 버블을 만들었다. 3차 하락기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과거 상승을 이끌었던 닷컴과 IT 기업의 버블이 터지면서 발생한 위기다. 버블이 일어났던 곳은 미국의 나스닥, 한국은 코스닥이었다. 그래서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4차 상승기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IT 버블 이후 다시 산업에 고르게 돈이 분산되었다. 자동차, 화학, 정유 산업을 필두로 IT, 금융, 조선, 철강 회사의 약진이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이점 포인트를 달성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4차 하락기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미국 부동산 값의 하락으로 금융사가 파산했고 세계 경제 위기가 왔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했다. 4차 상승기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가 진정되고 다시 세계 경제는 IT 산업을 필두로 빠르게 성장했다. 구글, 아마존, 애플이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세계화에 성공했다. 5차 하락기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호흡기 질환이 세계적으로 퍼져서 팬데믹까지 발생하며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5차 상승기 2020년에서 현재 진행 중 코로나19의 해결책인 백신이 개발된다는 소식으로 바이오주가 상승하고 전기차, 5G 등 4차 산업 기업의 약진으로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렇듯 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경제를 아우르는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다면 당신은 잠시 패닉에 빠질 것이다. 잠깐 사이에 40년간의 돈의 흐름을 공부했지만 이 지식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투자를 실행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럼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 당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가지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디에서 사고 팔겠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당신은 지수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 어디에서 사고 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말이다. 바로 그 결정을 위한 행동이 투자자의 행동이다. 당신은 이제 투자자로서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위대한 첫 발을 내디뎠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수가 100원일 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2,000원 이상이 되었으니 20배가 넘는 수익이 나왔을 것이다. 만약에 대답이 이와 같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은 아직 실전 투자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초보 단계일 것이다. 진지하게 자신의 성향과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당신이 100원에 사서 2,000원이 될 때까지 40년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흔치 않다.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최대 효율을 뽑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프의 지수를 다시 보면 지수 전체의 흐름은 상승이었으나 그 사이에 수많은 하락과 상승이 있었다. 이를 이해한다면 단순히 100원일 때 사서 2,000원일 때 판다는 대답은 결코 옳은 대답이 아니다. 당신에게 한정된 자원으로 1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분명 100원일 때 사서 2,000원일 때 판다면 20배, 즉 2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수를 자세히 관찰하고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를 반복했다면 당신에게는 160배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지수에서는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구간이 5번 있었다. 그 5번을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 이것은 지수를 좀 더 세밀히 관찰해야 알 수 있는 것이며 독리의 복리의 개념을 알아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리를 알고나 한 후 지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사고 팔겠습니까? 진정한 투자자라면 이 질문을 듣고 100원일 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오겠다는 생각을 넘어 이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투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싸게 사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당신이 사고 싶은 자리에 동그라미를 쳐보자. 이제는 싸게 사기 위한 공부, 즉 투자자의 공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인 지수를 통해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방법을 깨친 것이다. 내가 찾은 싸게 사는 자리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었을까? 첫 번째, 늘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다. 5번의 하락장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일본의 붕괴, IMF, IT 버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 이처럼 모든 반값 지점은 우리가 위기라 기억하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 나는 그 위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신의 영역이었다. 그 위기가 언제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가 들렸을 때 위기의 강도에 따라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락장은 반드시 위기와 함께 온다는 것. 그 위기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위기의 이름이 붙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싸게 사는 자리에 대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실마리였다. 두 번째, 모든 위기는 끝난 이후 최소 1년은 급등한다. 한국 시장은 지금까지 위기 이후 최소한 50%의 지수 상승이 나왔고 몇 년이 지나면 100% 이상 상승했다. 이 패턴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투자 교훈이 지수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위기 이후에는 작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 나는 투자 시나리오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매도 법칙을 넣기 시작했다. 위기일 때 매수한 후 1년 이상을 보유하며 수익이 50% 이상 나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자는 시나리오였다. 그 이후로 나는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보편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검증 방법은 간단하다. 이 시나리오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이 어떤 식의 돈을 벌었는지 찾기 시작했다. 실제로 수백억 원 이상 벌었다는 투자자들은 IMF나 IT 버블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들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가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일반 배씩 불렸다고 단돈 몇백만 원으로 100억, 1000억 부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간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서너 배 정도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다. 사실 그들이 운으로 돈을 벌었든 시기를 잘 타서 돈을 벌었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들을 보고 알게 된 것은 운이든 실력이든 지수의 흐름에 올라타 돈을 번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나의 시나리오는 반토막 전략이다. 지수가 반토막이 났을 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패턴을 미리 만들어 놓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나는 반토막이 되었을 때 수익을 얻겠다는 목표를 시나리오에 적고 나서 다음에 6가지 주제를 수치화했다. 언제 살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매도 전략,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언제 살 것인가? 위기가 오면 사야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위기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나는 그 위기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을 지수에서 찾기로 했다. 앞서 제시했던 동그라미, 모든 지수가 고점 대비하여 마이너스 50% 부근까지 하락한 그 지점을 나는 위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쯤에는 위기의 종류와 크기가 결정될 것이고 바로 그때가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살 것인가? 지수가 위기 이후에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많다. ELS 상품도 있고 ETF도 있고 펀드나 개별 주식, 선물 옵션도 가능하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준비하는 시간과 정성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상품에 대한 평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다. ELS, 상품의 출시 기간이 위기 이후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ETF, 바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공부를 해봐야 한다. 펀드,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적용하기 쉽다. 주식, 1년 정도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선물,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불을 삭기는 위험이 너무 크다. 당신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 지수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 결정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어떠한 상품이 당신에게 맞는지는 스스로 경험하며 미리 공부해야 한다. 세 번째, 얼마나 살 것인가. 무엇을 살지를 정했다면 얼마나 살지를 정해야 한다. 전체 자산에서 얼마나 투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투자물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낮거나 심지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기가 와서 매수를 진행하는데 욕심 때문에 전 재산을 올인했다면 지수 또는 종목 가격이 조금 내려갈 때 돈을 잃을까봐 매도하게 된다. 길게 봐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전 재산을 걸었기에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 혹은 사업가도 담보대출로 얻은 돈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바람에 당장 먹고 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수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해봐야지라는 정도의 자기 시나리오가 있었음에도 가격이 내려가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추가로 매수하고 더 내려가자 신용대출까지 추가 매수하다가 결국 최저점에서 큰 금액을 잃을까봐 큰 손해를 보고 매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반토막 전략에서는 여유 자산을 투여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만약 당신이 많은 준비를 했고 확신이 생긴다면 비중을 더 높여도 괜찮다. 내가 추천을 하자면 20, 30대는 전체 자산의 50%까지, 40, 50대는 전체 자산의 30%까지, 60대는 전체 자산의 20%까지만 활용하는 게 좋다. 이번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한 번에 살 것인지 나눠서 살 것인지도 선택해야 하고 얼마의 비중으로 살 것인지도 정해야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1,000만 원이 있다면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에 1,000만 원을 모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일괄 매매 시나리오라고 한다. 반대로 누군가는 지금 400만 원어치 사고 300만 원은 나중에 지수가
10% 정도 더 빠지면 사고 300만 원은 그 지수가 또 10%만큼 더 빠지면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를 분할 매매 시나리오라고 한다. 반토막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반토막 이후에 더 빠지는 일도 있으므로 일괄 매매 시나리오를 할지 분할 매매 시나리오를 할지 고민하는 건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50% 이상 빠지는 위기인지 아니면 50% 부근에서 멈추는 위기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위기의 종류를 보는 것이다. 위기가 오면 그 위기의 이름과 종류가 결정되는데 위기의 이름에는 그 위기의 위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위험도 위기에는 50% 이상 빠질 확률이 낮은 위험도 위기에는 50% 부근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위기의 강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나는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시장이 주는 위험과 투자물이 주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주식시장은 시장이며 A라는 기업은 투자물이다. 만약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A라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으면 이는 시장이 주는 위험이다. A라는 기업의 가치, 즉 투자물의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가치, 즉 시장의 리스크로 하락한 것이다. 만약 A라는 기업의 횡령 배임으로 주가가 하락했으면 이는 투자물이 주는 위험이다. 전체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A 기업의 잘못, 즉 투자물의 리스크로 인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장이 주는 리스크와 투자물이 주는 리스크, 둘 중 어떤 것에 투자해야 할까? 당연히 시장이 주는 리스크가 좋다. 시장이 주는 위험은 시장이 회복되면 빠르게 회복하지만 반대로 투자물 그 자체가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수의 위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앞서 나는 마이너스 50%가 된 시기에 위험의 종류와 크기가 나온다고 하였다. 코스피는 우리나라를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투자물로 생각하고 동시에 모든 지수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를 시장이라 생각해보자. 만약 세계 경제가 흔들려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왔다면 이는 시장이 주는 위기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직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위기가 우리나라의 문제라면 이는 투자물이 주는 위기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이후에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IMF가 투자물이 주는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이때에는 처음부터 지수가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한다는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구축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 시기 지수는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하였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해외의 문제이고 그 강도가 작게 느껴지면 시장의 리스크인 것이다. 일본의 붕괴가 그렇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그러하였고 실제 두 사건 모두 마이너스 50%대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처럼 지수의 위기를 분석할 때 해당 지수의 반값 이유가 국내 지수라는 투자물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라든가 국내 다른 지수의 영향 등과 같은 외부 요인, 즉 시장에 있는가를 분석하면 마이너스 50%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사기 전에 만들어 놔야 하는 매도 전략이다. 매수하는 방법과 매도하는 방법을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매수만큼 중요한 것이 매도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매수를 하고 난 후에야 매도를 생각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매도에 대한 준비는 매수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만들어 둬야 한다. 나는 세 가지 기준에서 매도를 고민한다. 첫 번째, 처음 만든 시나리오를 지키려는 노력. 시나리오를 만들며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면 그것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시나리오에서의 전략은 여러 검증을 거친 것이므로 최선의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매도가를 수정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걸 알았다면 시나리오 자체를 수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때그때 감정과 분위기 휩쓸려 매도가를 수정하여 자신의 시나리오를 훼손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나의 실수를 인정하려는 노력. 처음 만든 시나리오로 매매를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시나리오를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만 원에 사고 1만 원에 추가 매수를 하여 15,000원의 평균 매수 단가를 만들어 18,000원에 팔려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대략 15%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매매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2만 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만 원대 다시 매수하려고 보니 급하게 사정이 생겨서 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 나의 평균 매수 단가는 2만 원이라 18,000원에 매도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나의 매도 시나리오는 플러스 15%의 수익 매도 시나리오에서 마이너스 10%의 손실 매도 시나리오로 바뀌게 되지만 이런 경우 시나리오대로 행하지 않았던 잘못을 인정하고 손실이더라도 매도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려는 노력. 나는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30%의 수익이 날 때부터 분할하여 매도한다. 나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30% 수익이 났을 때 보유한 주식의 30%를, 50%의 수익이 났을 때 나머지 30%를, 70% 수익이 났을 때 마지막 40%를 매도한다. 단 30% 수익이 나는 종목이 다시 하락하여 나의 매수가를 이탈하는 경우 전량 매도를 하며 다음 하락을 기다릴 것이다. 이 전략은 다소 보수적이다. 분명 수익률도 낮은 전략이다. 그럼에도 내가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다.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투자는 최악을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할 전략을 당신에게 추천하는 이유 없이 최악을 대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우리는 언제든 최악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최고의 결과가 아닌 최선의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 그럼 지수를 활용한 전략에서 최악은 무엇일까? 목표했던 수치까지 반등하지 않는 경우, 매수하고 수익을 얻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매수하고 목표치까지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내 전략은 30%, 50%, 70%에서 분할 매도하는 것이다. 단 30% 수익 보고 매도했는데 이후 다시 가격이 내려온다면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미련 없이 팔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30% 수익에서 첫 매도를 진행하는 것일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위기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럼에도 30% 수익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시나리오로 짠 건 버블 때문이었다.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지수도 있다. 과도한 버블은 반토막 시나리오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목표 수익률이 낮아지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시나리오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한다.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과 돈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이 절묘한 교집합이다. 이 시나리오는 나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나의 시나리오다. 당신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시나리오가 당신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부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내가 만든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시나리오를 활용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길 바란다. 반토막 전략을 완성하고 나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디였을까? 바로 지속성이었다. 길면 10년에 한 번, 짧으면 3에서 5년에 한 번 오는 주기가 너무 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크기가 100만 원이든 10억이든 단돈 10원이라도 더 벌고 싶었기에 그간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발견한 첫 번째 방법은 다른 나라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었다. 즉 다른 나라의 지수를 반토막 전략에 대입해 보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수 대부분은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같은 시기도 있었지만 다른 시기도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내가 찾은 두 번째 방법은 전반적인 지수를 활용한 투자 방법이었다. 지수는 크게 위기 상승 하락, 위기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움직였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바로 지수를 꾸준히 사는 것이다. 지수를 꾸준히 사는 방법에는 펀드와 EFT가 있다. 나는 돈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소액으로 펀드를 해보라고 하는데 펀드를 가입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내 돈으로 직접 시장에 투자를 하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다. 그리고 코스피 역사상 5년간 분할 매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구간은 단 한 번도 없다. 지수의 꼭대기에서 펀드에 가입했어도 5년간 총 60회차를 납입하면 언제든 한 번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략으로 활용해 보자. 전략에 앞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투자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거치식, 정리식 투자. A라는 투자 상품 100만 원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을 거치식 투자라고 한다. 이것은 예금의 개념이다. A라는 투자 상품 10만 원어치를 10번에 걸쳐 매수하는 것을 정리식 투자라고 한다. 이것은 적금의 개념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에 이해해야 하는 개념인 코스트 에버리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코스트 에버리징이란 정액 분할 투자법으로 분할 투자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가격이 높을 때는 적은 수를 매입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은 수를 매입하여 매수 단가를 낮춘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만일 당신이 매월 10만 원씩 펀드에 투자한다면 주당 가격이 2,000원일 땐 50주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달 펀드가 폭락해서 반값이 된다면 주당 가격이 1,000원이기에 같은 값에 100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는 1,500원이 될 것이고 당신은 150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듯 분할 매수는 당신이 가진 물건이 하락하더라도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 당신이 가진 물건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유지하는 가격은 상승이 왔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제 지금부터 내가 제시하는 돈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매월 자신의 소득 10%를 펀드에 투자한다. 이때 중요한 건 60개월 동안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씩 투자하면 된다. 목표 수익률은 10%, 20%, 30%, 40%, 50%로 설정한다. 총 5번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20%씩을 매도한다. 예를 들어 30만 원씩 20번을 납입하고 10%의 수익을 얻었다면 원금이 600만 원, 수익이 60만 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660만 원 중 20%인 132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다. 인출된 금액은 따로 모아두면서 계속 이자업을 반복해 나간다. 20%씩 수익 구간이 올 때까지 말이다. 만약 20% 수익선이 오지 않고 다시 마이너스 수익률이 된다면 목표 수익률을 리셋하고 다시 10% 구간에서부터 매도하면 된다. 가령 10% 수익을 보고 난 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었다면 걱정하지 말고 다시 10% 수익이 났을 때 20%를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자금을 지속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시 10% 수익 구간이 60개월 안에 나오게 된다. 코스피 지수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위기에서든 이 방식은 옳다. 그렇다면 수익이 나서 찾아둔 자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두 모았다가 위기가 닥치면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해도 좋고 수익이 생길 때마다 육시등분으로 나눠 30만 원의 수익금까지 더해 납입하며 복리로 활용해도 좋다. 가령 매달 30만 원씩 넣는 당신에게 수익금 60만 원이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30만 원에 60만 원을 60개로 나눈 돈, 즉 1만 원을 더해 31만 원을 납입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는 하락기가 5년 이상 지속한 적은 없고 5년이 지나고는 빠르게 상승기로 돌아서는 지수의 속성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당신이 움직일 차례다. 돈의 시나리오를 작성해보자. 그리고 실천해보자.